오늘도 저와 함께할 뉴스고수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회부의 홍성규 차장, 그리고 정치부의 조수진 차장, 그리고 북한에서 장교를 지내신 김정화 씨,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까지 저희가 오늘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일단 북한이 잠시 전인 우리 시간으로 5시 반에 준전시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에 따른 건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선중앙TV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태연합부대들이 불의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신인균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준전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언제라도 이제 명령만 있으면 바로 도발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지금 이제 준전시 상태를 지금 그 발표하는 문맥들을 이렇게 다 보면 전방 지역에 국한에서 지금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방 지역에? 전방 지역. 네. 북한 전역이 아니고 전방 지역, 즉 휴전선과 연하고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 준전시 상태를 발효한 것 같은데, 그럼 준전시 상태가 뭐냐면은 바로 명령만 내리면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 우리로 치면 데프콘 2. 데프콘 2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데프콘이 우리가 4단계인데, 데프콘 4는 아주 평시 상태죠. 전쟁이 절대로 없을 상태. 그리고 우리처럼 휴전 상태니까 우리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의 개연성이 조금 있는 상태, 데프콘 3. 그리고 데프콘 2가 되면 이제 지금 북한처럼 준전시 상태, 뭐 이런 상태가 되어서 탄약 나눠주고 뭐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동원 예비군 그 부대들도 100% 완충되고 데프콘 1이 되면 이제 전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데프콘 2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조수진 차장. 그럼 북한에서 지금 5시 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5시 반부터 준전시 상태인데 특이 동향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북한이 오후 5시를 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준전시 체제에 돌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군도 지금 포격이 이루어진 그 연천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주 다행히도 특이 동향이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홍성규 차장. 국방부로 올해 출입을 했는데 지금 기자 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그런 시기가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나 그 앞서 3월달에 있었던 3월달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태 등도 이에 못지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이 갖고 있는 전시 체계에 대해서 6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준전시 단계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2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요? 준전시 상태가 지금까지 모두 8번 있었던 걸로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도 잘 나오고 있지만 1976년 이전에 먼저 한 번 더 있었던 건 1968년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이 전에 2번이 더 있었다는 거죠? 미군 함정을 납치했을 때 한 번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었고, 1976년 판문점 도끼 마냥 사건, 그리고 그 1983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 번 더 문제 삼으면서 했었고, 그 이후에 같은 해 미얀마 아웅산 사건, 1993년에 북한이 정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화 씨께 질문을 드릴 텐데, 북한에서 이제 장교로 근무하실 때 이제 준전시 상태가 선포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선포가 됐을 때 어떻게 군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준전시 상태 저 때에는 제가 겪은 건 2번이었습니다. 왜 2번이냐면, 한 번은 학교 때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으로 금방 올라섰을 때 전국
전군이 모두 준정시 최고의 상태로 들어가서 실제 전투 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학생들까지도. 예. 그것이 바로 김정일이가 최고 사령관으로 딱 금방 올라서면서 우리 장군님이 최고 사령관을 올라섰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로 들어가서 한번 전국 전민이 훈련 상태를 검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훈련이 진행됐고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상태가 한번 긴장 상태가 들어간 게 바로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일성이 죽은 그 시점부터 바로 특별경비 주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특별경비 주간이 아니라 김일성이 사망하면서부터 우리 어느 나라가 애도의 물결이 쌓여 있을 때에 남조선 기려도당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허시탄탄 놀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때 바로 전투비상명령이 들어갔을 때는 거진 준전시 상태처럼 군인들은 100%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못 벗고 잤어요. 준전시 상태가 일단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못 자고 군복을 입은 채로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옷을 갈아입는 건 우린 생각도 못 하고요. 무기, 탄창은 항상 메고 자고요. 실탄이 다 지급이 되나요? 실탄 다 장진한 상태에서. 그리고 무기는 항상 머리맡에 아니면 이 침실고 앞에다가 모여 넣었습니다. 무기고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침실마다 무기, 장진한 무기를 진 군인들이 또 버터를 쏘고 그런 최고의 상태. 일단 명령, 폭풍하면 새벽 1시, 3시, 4시 시도 때도 없이 폭풍이 나와요. 그럼 군단, 여단 이런 데서 막 검열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북한 군에서의 최고의 준전시 상태였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근데 이게 준전시 상태라고 해서 바로 전쟁이 나기 직전의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일단 보기는 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그 홍성준 기자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실제로 전쟁까지 갈 뻔했던 것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저 때는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이.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을 하자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었죠. 그 이전에 또 여기 지금 판넬에는 없습니다만 푸에블로 납치 사건, 미군 첩보함입니다. 감청함인데 그 감청함을 북한이 그냥 납치를 해버렸거든요.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 때도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도발을 하고 그때는 한국군은 너무나 약했으니까 주체는 미군이었죠. 미군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아웅산 테러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는 자신들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것 같고 방금 이제 김정하 장교가 말씀을 하신 94년도, 93년도 그때 상황은 우리나라도 그때는 대포원2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병사들에게 다 탄약을 나눠줬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의 위기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이게 어제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은이 주재한 첫 회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북한 군부의 최고 어떤 그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전부장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것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이영길 총참모장, 정찰총국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김락경 전략로켓군 사령관이 나와 있어요. 전략로켓군 사령관. 여기는 이제 미사일을 담당합니다. 미사일이요?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런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우리는 전략로켓군이라는 군대가 없잖아요. 북한은 전략로켓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없는데 김락경 전략로켓군 사령관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 회의부터 공개되는 사진들 노동신문이나 이렇게 공개되는 사진들 보면 김낙겸 얼굴이 빠져 있어요. 이 얼굴이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김낙겸이? 그 말은 뭐냐면은 모처에 작전하러 갔다는 것이겠죠. 김낙겸이 그러니까 로켓과 관련된 작전을 하러 미사일이죠. 이동했다. 북한 말로는 로켓, 우리 말로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과 관련한 뭔가를 하러 갔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가끔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김낙겸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스커드 미사일이 좀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요. 네, 지금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그 평북 지역에서 노동 미사일을 그 준비 중이라는 그 정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각각 사거리가 500km에서 1200km까지 달하는 미사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어디에서든지 한반도 전역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들이 더 무서운 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포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사진에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민군의 전략을 짜는 사람, 그리고 이 전략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 바로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그동안 한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종의 어떤 작전을 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우리 군 당국이나 여러 외교 당국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이 복귀해서 어떤 우리식의 NSC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예. 바로 이런 어떤 그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든지 어제의 포격 도발에 깊숙이 실제로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발에는 김정은이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당연히 지뢰 도발부터 지휘를 했을 거다. 이게 이제 그동안 알려진 얘기인데, 자, 지금 미사일이 배치됐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이 스커드-C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고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의 어느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스커드-C 미사일은 이제 탄두 중량, 예. 탄두 중량이라는 것은 이제 폭약이 얼마나 들었냐 뭐 네네. 이런 것이겠죠. 탄두 중량이 한 700kg 정도 700kg요. 되고, 이를테면 우리 K9 자주포 탄두 중량이 7kg이에요. 그거 한 100배 100발 정도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되는 그런 것인데, 최대 사정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 어디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를테면 A 지점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그 A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그 오차가 한 2km 이상 이렇게 난다고 해요. 2km 이상이나 2km 오차가 정도. 난다? 네. 예.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를테면 네. 일부러 오조준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요즘 뭐 그 민간인 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국제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 오폭하고 하면은 굉장히 비난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드시 군사 전략 목표를 향해서 쏘겠죠. 그런데 북한이 저 스커드 미사일은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 전략 목표를 향해서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는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북한은 그 민간인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지 않은 저 미사일이. 자, 그런데 스커드 미사일이 사거리가 최대 500km인데 네. 그러면 500km까지 다 쏘지 않고 그 앞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km나 200km 정도도 쏠 수 있는 건가요? 100km, 200km 안 되고 한 300km 이상 정도. 300km 이상. 최저 사정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연료와 로켓의 어떤 그 엔진, 그리고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날아가면 어느 정도 이상 가야 된다 하는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km 이상은 날아가야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는 거의 뭐 휴전선 부근에 이 스커드를 지금 그 묘사를 해놨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예. 이 평안 북도 지역 이 라인에 이동이 가능하니까. 네, 이 라인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그렇군요. 됩니다. 자, 이건 노동 미사일, 이건 더 큰 미사일 아닌가요? 이게 이제 핵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핵미사일까지. 네네. 이것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노동미사일이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노동미사일 실제로 북한에 이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할 것 없이 이러한 미사일들이 북한에 실제로는 한 1000발 정도가 있습니다. 1000발 정도가 있고, 노동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뭐 정확한 지금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최소 20대에서 최소 40대 정도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한 번에 쏠 수 있는 노동미사일 양이 최소 20대에서 최대 40발까지, 최소 20발에서 최대 40발까지 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노동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사정거리가 1200km 아니겠습니까? 네. 1200km 는, 일본까지 들어가네요. 네, 1200km면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뭐 작년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 많이 했는데 노동 미사일 발사할 때는 일본이 발끈합니다. 아, 그래요? 스커드 미사일 발사하면 일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자기는 오질 일본에는 않으니까. 안 오니까. 근데 노동 미사일은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이 발끈하죠. 그런데 이 노동 미사일 탄두 중량이 최대 1.2톤입니다. 1.2톤이요? 1.1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제일 그 크고 또 지름이 1.2m예요.
그러니까 제일 굵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핵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이 노동미사일에 실을 것이다 라고 다 판단하죠. 네. 실제로 파키스탄이 98년도에 핵 실험하고 99년도에 핵 보유국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파키스탄이 이 노동미사일 한 발에 $10,000,000 주고 사갔습니다. 사가서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이름으로 가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키스탄 핵미사일 만들었어요. 그 대가로 파키스탄이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넘겨줬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다가 지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든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을까 판단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 삼지연쯤에 백두산 밑 삼지연쯤에 기지가 있을 거예요. 백두산 밑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하 장교께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북한이 최후 통첩으로 우리에게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까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공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만약 10중 8구 만약 있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어떤 수위의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수위의 발사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점인 거죠. 예. 그 수위가 결국 너무 높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들도 결국 바보가 아니고 그들은 여기서 이끌어내자는 것이 확성기를 줄이자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저들이 도발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지금 확성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협상의 타겟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들이 가장 민감한 저 확성기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북한 군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들이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이 도발이 시작됐고, 이 도발이 시작된 걸 멈추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협상의 타겟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하고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홍성규 차장, 그럼 국방부에서 우리 군은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오전부터 작전사령관들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밝혔는데 예. 이 자리에서 북한이 내일 최후 통첩 시간으로 얘기했던 오후 5시 반 이후에 공격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높다.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물론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 그런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 만큼 예의주시한 경계가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예. 신규 대표님, 결국에는 그러니까 확성기 정도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지금 합리적인 어떤 추론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확성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못할 거다.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예. 너무 상식적인데 지금 북한은 상식 밖의 공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도 사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과연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GOP 지역의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상상은 해왔었는데, 이렇게 목함지뢰를 묻고 우리 기동로에다가 목함지뢰를 묻고 또 이렇게 포를 쏘는데 그 포도 따지고 보면 원점 타격을 안 당하게끔 포를 쐈어요. 아, 그렇죠. 직사포를 쐈기 때문에 예. 우리 대포병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작전을 짜서 쐈지, 원점이 노출이 된다든지 또 즉시 반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연출을 안 하고 은밀하지만 인명피해,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를 좀 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예. 그러나 도발 원점은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조사를 해서 신속한 반격이 어렵게 만드는, 예. 그래서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작전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게 뭔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내일 오후에 북한이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제일 위험한 예. 시간은 내일 오후 5시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48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48시간 끝났다고 5시 해서, 반이요. 예. 5시 반이죠. 48시간 끝났다고 해서 바로 5시 31분에 공격하지는 않겠죠. 왜냐? 그때는 가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요일 새벽부터 월요일 새벽까지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조수인 차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NSC도 직접 주재를 했고, 오늘 직접 야전도 직접 찾아갔어요. 네. 오늘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젯밤에 오늘 있을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그 일정 취소 부분을 알렸습니다. 원래는 대구와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찾아간 곳이 바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였습니다. 예, 바로 저 모습이죠. 네, 이 3군 사령부는 지금 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 이 지금 그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
이 부대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3군 사령부를 방문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이러면서 정신력을 고양시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군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가차 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자, 저 정도면은 뭐 상당히 군에게 강한 주문을 했다. 그리고 먼저 타격을 해라. 공격이 오면 이렇게 주문을 한 건데, 홍성규 차장. 네. 군에서 이번에 대응을 한 거를 보면 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긴 했지만 선 조치한 거는 맞는 거죠, 어제. 네, 지금 출연하기 전에 예.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는데, 어저께 그 작전이 벌어졌던 28사단장과 군단장이 협의해가지고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볼 때도 그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게 어저께 오후 5시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이 그 4분 뒤에 대응 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빠른 대응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신규 대표님, 네. 보면 일각에서는 조금 대응이 1시간이나 지체됐기 때문에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원점 타격을 한다고 약속을 하더니 원점 타격했다는 말까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말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 우리 시간 좀 군의- 제가 좀 쓰겠습니다. 예,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어제 이제 3시 53분 4시경에 제가 이 속보를 한참 그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때는 사실 큰 정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지휘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안 받더군요. 뭐 바쁘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부관입니다 하고 잘 봐서. 장군들 부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장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뭐 젊은 장교가 저에게 보안상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대응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 장교, 아마도 뭐 한 25 정도 될 거예요. 그 젊은 장교가 저에게 하는 말이 딱 그 정색을 하고 목소리가 저희들 늦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 1시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늦지 않았다. 왜냐? 지금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 14.5mm 고사포라고 국방부가 밝힌 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14.5mm 고사포다. 고사포. 예. 고사포가 아니에요. 20mm 이하면 그것은 총이고 20mm 이상이라야 포인데 14.2mm 기관총 한 발이 지금 우리 28사단 지역의 어느 야산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거 이제 사단장이 보고받은 거예요. 그럼 사단장 입장에서 총알 한 발이 우리 손가락만한 총알 한 발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반격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피해 상황을 알아야 그에 상응하는 또는 10배든 100배든 보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산에 떨어졌대요. 예. 가서 그럼 확인해봐.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받았는지. 산에 총알 한 발이 떨어졌는데 우리 청찰대가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20분 후에 또 북한이 포를 쐈는데 네. 직사포를 쏩니다. 그렇죠. 잠깐 이 화면에서 보시면 네. 처음엔 이 고사포가 이렇게 고사총이죠. 하늘로, 예, 고사총이죠. 네. 예, 이렇게 날라왔다가 그다음엔 이렇게 세 발이 날라온 거죠. 이건 세 발이 직사포죠. 76mm 직사포가 날아왔는데 예. 이게 이제 북한의 작전이었던 겁니다. 북한의 작전이 네. 뭐냐면은 14.5mm 기관총을 한 발을 쏜 거는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약 올리려고. 왜냐하면 예. 뭔가 총소리 나고 뭔가 날아온 것 같은데 우리 대포병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이죠. 네.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아서-K 대포병 레이더가 저걸 잡아버렸어요. 네. 불과 1.45cm밖에 안 되는 저 총알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북한의 어제의 작전 실패였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어떤 노림수는 뭐였냐면은 예. 76mm 평사포를 쐈다는 겁니다. 평사포. 대포병 레이더는요. 네. 포탄이 날아오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옵니다. 네. 복사포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물선이 정점이 딱 오고 거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나와서 어디쯤에서 쐈는지가 어디서 나오겠죠, 쐈는 각이. 원점이 딱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포물선을 그리지 않으면은 발견도 하지 못하고 원점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직사포를 쏘니까 포물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점입니다. 대포병 레이더에 당연히 안 잡히죠. 아, 대포병 그렇군요. 레이더 손만 잡으니까. 예.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를 못 잡고 원점을 아예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GP에서 이럽니다. 사단장이 보고합니다. 사단장이 우리 GP 옆에 한 800m 지점에 예. 연기가 났습니다. 예. 뭐야? 확인해봐.
그런데 GP에 지금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났지 않습니까? 뛰어갈 수 있습니까? 지뢰 탐지하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 연천에 있는 군민들도 대피하려고 하니까 연천군청에 또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젊은 장교가 부관이 한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 맞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확인한 뒤에 대응 사격을 했다. 그래서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인데, 근데 실제로는 또 논란이 많이 있긴 했어요. 네. 예. 이거는요, 신 대표님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물어보니까 이 고사총이라든지 워낙 탄환이 작기 때문에 이 원점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설명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벌어지느냐? 우리 군이 그동안 수십 차례나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십 배 보복한다. 그리고 반드시 원점 타격한다. 이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원점 타격을 했느냐. 그렇다면 수십 배 과연 보복을 한 거냐 이것이. 여기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어떤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긴박한 상황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이 항목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가 좀 틀렸습니다. 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원점 타격인데요. 어제 군의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원점 타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그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는 원점 타격이 아니라 대응 사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사총 등의 원점을 찾아내기 매우 어렵다. 예.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 뒤집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졌고요. 또 남북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발씩을 쐈느냐. 우리가 어제 처음에는 36발을 쐈다는 보도도 나왔고 군 당국이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수십 발을 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다시 29발로 정정을 하는 예.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좀 혼란을 느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판례를 준비했는데 이게 어제 북한에서 쏘았던 고사포죠. 고사총이죠. 14.5mm. 예. 이게 우리 K-55 자주포.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29발을 쏜 거죠. 이 고사총은 예. 지난번에 현영철을 처형했을 때 그래요. 맞아요. 그 JPU4라고 하는 고사총으로 쏘았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 고사총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지금 총신이 2개지 네. 않습니까? 네네. 저긴 지금 총신이 4개죠. 바로 그러네요. 저겁니다. 예. 저게 현영철을 쐈던 거고 저거의 총신만 2개 있는 것이 지금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총을 전방에는 2개만 총신을 붙였고 평양 근처에는 저렇게 4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K-55 자주포는 1990년도 초반부터 우리 군이 이제 미국의 팔라딘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우리 국산 라이센스 생산해서 지금 한 1000대가량 배치했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최대 사정거리가 한 23km 정도 되는데, 요즘 뭐 개량해가지고 30km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발사 속도는 한 분당 4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성능은 아니에요. 대단히 우수한 성능은 아닌데, 어제는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걸로 이제 원점 타격을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원점 타격을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시원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했던 그 지역을 바로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북한의 피해가 발생하면 북한도 바로 즉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확정 가능성이죠.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원점 타격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명분이 부족했죠. 왜냐? 우리 피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48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뭔가 물적 피해가 있는 어떤 그 도발이 온다면 바로 원점 타격을 하겠죠. 예. 그럼 어제 우리가 발사한 포탄의 한 29발을 쐈으면 그 29발의 위력을 말씀드리자면 한 발이 한 50m 정도의 살상 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29발을 쐈으니까 축구장 1개 정도의 면적의 시설, 네.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초토화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벌어졌던 일 그리고 오늘 어떤 위협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 홍성규 차장과 그리고 김정화 장교는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오실 텐데요. 먼저 북한이 방송했던 내용을 잠깐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괴뢰군부 깡패들은 또다시 잊지도 않는 북포탄 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하여 수십 발의 포탄을 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도발은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저 여성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등장을 다시 한 것 같은데요. 조수진 차장. 네. 누군가요, 저분이? 북한의 간판 앵커 리춘희 씨입니다. 예. 네, 바로 지난번 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특별 방송을 했던 분인데요. 이 리춘희가 나오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5시 30분입니다만 이때까지 북한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저 여성 아나운서에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저 내용도 도발을 부인하는, 지뢰 도발을 부인하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북한이 도발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만 그 뒤로 단 한 번도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 무력 도발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인데요. 일단 계속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협상책도 열어놓고 이러면서 어떤 우리 정부의 간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을 위해서 박성원 논설위원과 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는데, 자, 전옥현 차장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양건은 이번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이게 양동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 속내가 뭔가요? 북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든 위기가 없을 때든 이런 양동작전을 잘 쓰는 겁니다. 예. 우리 조수진 차장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런 도발을 부인하는 것도 굉장히 타성적이지만은 이 양동작전, 화전 양면전술도 기본적인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하나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김양건이가 한 것은 항상 김정은이 체제하에서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할 적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우리 정부가 항상 밝히면서 진정성 있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김장건이가 한 그런 대화 제의도 아주 전형적인 기만적인 대화다. 기만적인?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고위급 당국 간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 이호 여사가 방북한 바로 다음 날 8월 5일 날 우리가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 김정은 체제는 아예 접수조차도 안 했습니다. 접수를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그러면 북한이 정말 당국 간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 정부가 8월 5일 날 대화도 제의했고 수시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나오고 나서도 우리가 필요한 대화는 군사 이런 도발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전 협정 준수 차원의 군사회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미 군사회담도 제안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느닷없이 김관진 실장 앞으로 와서 대화하자. 작년엔 북한의 속칭 3인방이 왔을 때 우리가 너네 청와대 한번 안내할 용의가 있다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간 게 김정은 체제 아닙니까? 예. 여기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 대화는 우리한테 허장성세를 부리겠다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지하에 거절해야 된다. 예.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야당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화에 지금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에 조금 말려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를 어느 국면에 가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북한이 지뢰 도발에 이어서 우리 측 영토 내에 분명하게 포격 도발을 한 상황입니다. 적이 지금 주먹을 쥐고서 불끈 때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화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굴종으로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 얘기하는 대화는 그야말로 오히려 북한이 기대하는 남남 갈등을 노리는 카드에 말려들기 십상인 상황이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우리를 지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수진 차장, 네. 지금 훈련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1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8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작전이 여러 개가 열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예. 네.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하면은 자유의 수호자 이런 뜻이고요. 앞에 을지가 붙은 것은 이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각오를 다진다 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을지 그 포커스 렌즈라고도 한때 불렸었는데요. 그 68년인가요? 121 사태 때 그러니까 김신조가 이 우리 침투를 하면서 정부도 또 이 군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훈련도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76년에는 한꺼번에 합쳤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신인균 대표님. 네. 이거 말고도 훈련이 우리가 한미 합동 훈련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 어느 정도 언제 진행이 되는지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죠. 매년 3월이 예. 되면 키 리저브 훈련을 하죠. 네, 매년 3월이요. 네, 키 리저브 훈련을 마치고 직후에 바로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키 리저브 훈련은 뭐냐면은 네.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주한미군 외에 수지까지 오키나와, 일본,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수지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빨리 이렇게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그래서 항구의 물자를 얼마나 빨리 내리고 그 내린 물자를 얼마나 빨리 전선으로 보내느냐.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그렇게 왔던 부대들이 실제로 전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실제로 전쟁을 한번 그렇죠. 해본다? 예를 들어서 예. 연천에서부터 뭐 철원까지 실제로 우리 시뮬레이션에는 한 2시간 만에 진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시간 40분 만에 가더라. 그럼 작전 계획 수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북한한테는. 왜냐하면 정말로 전력이 들어오고 또 전력이 움직여보고 하기 때문에 북한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북으로 이렇게 진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저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과거로 치면 저게 팀스피릿 훈련에 마찬가지인데 그렇군요. 지금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사실은 북한이 크게 겁을 안 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시뮬레이션 훈련이에요. 컴퓨터 가상 훈련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그 주한미군 외에 추가로 들어온 미군도 3,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다 시뮬레이터 한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은 다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시뮬레이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 항공모함도 지금 예. 한참 안 들어와 있고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태평양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이를테면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빨리 안전하게 본토로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게 미군의 첫 번째 임무인데 지금 오산기지에서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오산기지가 8월 1일부터 9월 중순까지 활주로 공사를 해서 오산기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9월 중순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의 약점을 잡고 예.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전옥현 차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 어쨌든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미국이 언제든지 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확성기 방송 우리가 중단 안 할 거잖아요. 분명히 안 하는 거죠, 내일. 해서는 안 되죠. 예, 중단 안 하면 저쪽에서 공격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예를 들어 확산기 주변만 공격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까도 짚어봤지만 전 차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전방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장병들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각별히 또 지시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후속 그런 응징 계획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추가적인 도발을 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전자의 대응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건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북한도 김정은이가 당 중앙군사위 비상대책회의까지 소집을 해놓고 준전시 상태까지 다 밝혀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도발은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다. 체면 유지 차원에서라도. 체면 유지 차원에서. 예.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이 지금 말 공언하는 대로 전시 상태에 돌입할 정도의 고도의 군사적인 위기를 도발하는 그런 도발은
북한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 신인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비록 시뮬레이션 훈련에 불과하지만은 을지 후리덤 이런 가전 훈련을 통해서 한미 간의 군 조율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지금 북한이 도발해온 의도 중에 하나도 이런 한미 훈련에 말하자면 중단을 촉구할 수 있는 빌미도 막고 찾아내고 그다음에 한미 이간도 좀 촉구하고 이런 다면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훈련이 됐든지 간에 한미 군사훈련에서는 체질적인 알레르기 반응 플러스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군사 도발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날 상황은 냉정하게 볼 땐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물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고 도발을 해올 경우 뭐 그 이상의 보복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남과 북의 지금 군사적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저한테 많은 질문 하시는 분이 누가 이겨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 즉 한미연합군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붙으면 제가 봤을 때 보름이면 전쟁 끝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죠. 한미연합군과 북한이 붙으면 보름이면 평양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보름이면 뭐 근거가 있으세요? 그 설명하려면 따로 시간을 잡아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보름이라고 하느냐를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요. 재밌게. 그리고 미군 빼고 한국군과 북한군만 따로 전쟁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그러면 6개월이면은 우리 전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미군이 지금까지는 우리와 전쟁을 함께 하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신 대표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미 양국은 지금 얘기하는 건 전시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시사태는 자동적으로 미군 전시작전권 하에 들어가서 한미 연합자세를 총동원해서 가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 단독 대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일정 수준의 국지전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작전을 억지력을 행사하게 한미 양 군 간에 합의가 돼 있어요. 서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단독에 의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금방 일주일 안에 섬멸될 수 있다. 이래서 김정은이는 이번에도 이런 말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위기를 전쟁 위기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연합작전에 의해서 북한과 전력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전력을 가지고 어느 누가 우위냐 이건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다. 그렇군요. 일주일 이내 15일이나 일주일 이내 3일 이내에 섬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됩니다. 보면은 주한미군이 절대 철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지금 드는데 조수진 차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뢰 도발 이후에 이제 한반도의 긴장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좀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걱정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최윤희 합참 의장 그리고 미국 측의 스캐퍼로티 의장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경계태세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의 어떤 통화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입니다. 양국 다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정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통할 정도의 그런 급박한 전쟁 준비 이전의 상태는 아니다. 정상 간의 만약에 전화를 통해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현재의 군사 위기가 마치 전쟁 위기처럼 비화될 소지, 또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전화를 통한 대화는 자제하고 있대. 한미 외교 당국 또는 군사 당국 간에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대북 억지력 유지 발전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인균 대표님, 지금 우리 군 경계태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진돗개 하나 지금 발령된 상태잖아요. 이 대프콘, 워치콘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데프콘은 바로 전쟁에 대비한 대비 태세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데프콘 4하면은 예. 이건 평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이 되면 예. 한미연합사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 네.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고 평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면 우리는 데프콘은 가만 놔둡니다. 왜냐? 데프콘을 상향하게 되면 미군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국지도발일 경우에는 올리죠. 이대로 유지가 된다. 신도계만 올리고 예. 그리고 워치콘이라고 하는 것은 워치 본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각종 정보 자산의 어떤 가동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승시키죠. 그래서 지금은 워치콘 3 상태에서 지금은 군의 발표에 의하면 최고 단계로 올렸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계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워치콘은 계속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안 할지 예. 그러면 바로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북한이 도발을 바로 할 것이다라고 상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거든. 미리 알아야 반격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 워치콘을 최고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감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데프콘은 가만 놔둔 상태에서 진돗개 이것을 지금은 육군단 지역만 진돗개가 발령이 됐는데 만약에 징후가 워치콘으로서 그 북한군이 5군단 지역이냐 3군단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보이면 5군단 지역, 예. 3군단 지역도 진돗개가 발령되겠죠. 그렇군요. 자, 조수진 차장, 우리 걱정인 게 지금 북한이 혹시라도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인력들을 억류하거나 또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도 평양에도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가 있고 지금 억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통일부가 밝힌 그러니까 북에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92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다소 가변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점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924명을 좀 분류를 하자면 개성공단 관계자가 830명 그리고 유소년 축구 대회가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단과 취재진이 83명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단이 개성에 10명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24명인데요. 예. 이거는 어제의 기준이고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입출경 인원이 오늘 저녁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 아직 억류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점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억류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진 씨인가요? 예. 북의 입장에서는 뭐 심대하게 북을 뭐 모독했다라고 해서 억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남북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도 아니었는데 네. 더구나 이제 만일에 내일 이후에 실제로 어떤 우려할 만한 전면적인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어떤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사전에 우리 쪽에 오는 것이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출경과 입경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옥균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이제 김정은이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지도자라면은 개성공단은 건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은 이미 김정은이가 한번 실패의 실험을 했습니다. 폐쇄 조치를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니까 개성공단 다시 열자 해가지고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개성공단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 경협을 하는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어떤 위기 조치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면 도발을 단행한다면 김정은이 체제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가 온다. 이런 거를 김정은이가 정말 명심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유사시 카드를 대비한 개성공단 요원들의 긴급 철수 계획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바로 즉각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은 철저하게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신인규 대표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게 2군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뢰도발부터 북한 2군단. 그렇죠. 북한의 2군단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건지,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죠. 김상용 이군단장은 예. 이 도발의 주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 2개 정도 수준에서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발을 스스로 기획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김상용 이군단장의 윗선에서 즉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집행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이죠. 행동대장. 네. 예. 그래서 김영철 정찰총국장 선에서 이거 상황을 기획하고 김상용 이군단장이 집행하고 그것을 승인한 것은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 북한의 군단은 우리보다 좀 큽니다. 예. 우리 군단들은 한 2-3개 사단 정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북한의 군단들은 한 5개에서 6개 사단 정도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단보다 굉장히 커요. 이 군단만 해도 병력이 한 10만 정도 됩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북한에서 직접 명령만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렬은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자서롭게도 흡수통일 평양정령을 꿈꾸는 미제 침략자들과 청와대의 얼강이들에게 벌처가 어떤 것이고 진짜 전쟁만 얼마단 길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춘 우리 군단 장병들은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전옥균 차장님,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저 장면을 보시면 야, 이놈들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당장이라도 명령만 나오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예. 김정은이가 목표로 하는 바고, 지나치게 이번 군사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이군단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향후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실수할 확률이 많다. 예. 이건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군단장 혼자 할 수 있는 도발의 성격이 아니다. 우리 신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는 바로 뭐냐? 이게 일사불란하게 북한이 도발 이 연장선상에서 모든 추가적인 도출을 하고 있어요. 북한군 총참모부가 48시간 내 철거하라. 그 다음에 김양건이는 회담하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당 중앙군사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48시간 이내에 전시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군 단장은 김정은이가 결제한 대남 도발 시나리오에서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예. 임무냐? 저렇게 호언장담한 호전적 성격으로 이 도발 임무를 수행한다는데 위기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저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도발 시나리오가 바로 현실화돼서 군사위기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우리 국민, 특히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응징을 예. 촉구하고 응징을 실현하는 한 목소리로. 이런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저희가 좀 깔끔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그래픽입니다. 자, 지금 북한의 2군단, 여기서 지금 지뢰 도발을 했고 공격이 있었던 건데, 우리 6군단하고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4군단은 예. 우리 경기도 지역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육지와는 면하고 있지 않고 그러네요. 항해도 지역의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예. 그리고 2군단이 우리 경기도 지역하고 전체를 다 마주하고 있어서 2군단이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1군단, 연천에 있는 6군단과 2군단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북한 철원 지역에 예. 5군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철원 지역에도 5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5군단끼리 마주보고 있죠. 예, 그리고 북한 강원도 지역,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2군단, 3군단, 8군단이 있고 북한 강원도 지역에는 1군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군사력이 더 강한가? 우리는 지금 군단이 휴전선 연에서 지금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배인가? 아니에요. 우리 군단은 상비 사단 기준으로 한 개 군단에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까지 사단밖에 없어요. 4개 있는 사단 해봐야 1군단밖에 없고 대부분 3개 사단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 군단은 한 개 군단에 최저 4개에서 많으면 그래요? 6개, 7개까지 상비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는 저 군단 아래에 또 핵심적인 또 군단이 있는데 북한은 이 전형 군단들이 가장 강력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의 설명과 이 그래프를 보셨으면 이 군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과연 한 목소리가 나왔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연천 지역 주민들은 방공을 다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돼서 연결해서 파악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보고를 하러 와? 내가 아는 거 왜 당신이 몰라?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조건 없는 보이콧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도발 후 관계 개선의 출路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점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북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김무성 대표는 응징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가 가차없는 응징을 얘기한 것은 지극히 지금의 시점에서 당연한 어떤 국민의 어떤 바람이고 하나의 모아진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국회 연락관을 놓고 막 좀 야단치는 듯한 것은 사실 군인 연락관을 야단치는 모습이 있었죠. 현역 준장을 놓고 그 대피 태세는 사실은 군도 군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어떤 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만전을 기해달라는 어떤 우려나 당부를 국민 입장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 관계자를 놓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특히나 지금과 같은 사실 준전시 상황에서 저렇게 어떤 야단치는 모습은 자주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문재인 대표의 경우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때에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 김양권 통전부장이 우리한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정작 오늘 통일부가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전통문을 수령을 거부했잖아요. 그야말로 북한이 얘기하는 지금 시점의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다시 말해 도발을 은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여기서 대화를 들고 나올 때가 아니라 철저한 응징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우리한테 사정하고 나올 때 우리는 잇따른 최근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된다. 이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줘야 어떤 군이 힘을 갖고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이제 야당의 개파가 많잖아요. 개파가 다 한 목소리로 지금 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럴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노 계열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문재인 대표가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이번 사태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의 의견인데 중요한 것은 어제 북한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타격하겠다. 48시간 시간을 주겠다는 것과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때 제1야당의 대표이자 그리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김양건 대남비서의 메시지만 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모든 것에는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5.24 해제 조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4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철학도 있겠고 원칙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하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김양건의 어떤 그 혼란을 주기 위한 그 메시지에 딱 걸린 듯한 모습. 이거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책임 있는 안보 수권 정당이다.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새로운 경제 정당이다. 이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저렇게 달려가요. 지뢰 도발에서도 임진각 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천 갔어요. 이거는 몸은 가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수권 있는 책임 있는 안보 정당임을 내세우려면은 몸이 연천과 저런 임진각에 갔으면 마음과 머리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 북한 정권의 실상과 도발의 성격을 제대로 아는 이런 자세와 진지한 노력,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제안이 하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듯이 말하자면 항복선언하는 회담을 하자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정말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안보 전문가들을 빨리 채용해라. 그래서 문 대표가 수권 능력을 가진 대표라는 것을 국민한테 빨리 보여준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헛소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전옥현 차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들이 좀, 문 대표 주변에 좀 많이 있다면 조금 낭만적으로 이번 일을 보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북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안보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없습니까? 일단 지난번 2012년 총선, 특히 비례대표 공천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바로 비례대표라는 것은 각 직역이라든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고요. 문재인 대표가 오늘 북한의 갑작스러운 포격 도발로 이 무더위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그 일종의 피난을 떠난 연천군의 주민들이 모여있는 이 센터를 찾은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이곳에 가서도 뭐 위로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만 일치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우리 재밌는 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비군들이 좀 아주 흥미로운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아마 보시면, 시청자분들 보시면 힘이 좀 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SNS에서는요, 이 예비군 언제든지 불러달라. 안보는 우리에게 맡겨달라. 네,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날을 위해서 뭐 팬티, 양말, 위장 그림 안 버렸다. 이런 글도 있고요. 위장 그림 안 버렸다? 네. 난 예비군도 끝났지만 자원에서라도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어떤 위협이 굉장히 거세고 우리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글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웃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긴 말 필요 없이 파티원 모집한다. 준비된 놈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의를 다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미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난 분들도 이런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국민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그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현재 우리 군인들 보면 다 안경 끼고 있어요. 안경 끼고 뭐 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이 어제 쏘았던 그 K-55 자주포가 정말 구식입니다. 모든 것이 수동이에요. K9 자주포를 어제 그렇게 쐈다면 뭐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잘 했겠지라고 하는데 K-55 자주포로 그 정도로 정확하게 딱 원에 들어가게끔 맞췄다고 하는 것은 그 안경 끼고 뚱뚱하고 이런 우리 군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들이 잘할까? 이러지 마시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전옥현 차장께서 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화제, 이게 이제 항복선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야당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제의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가능성을 좀 그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왜냐하면 김양건이 한 게 바로 그런 식의 대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건을 비롯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항복선언으로 그대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하나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2.01%나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 4천억
이상을 매도를 해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지금 보니까요.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95원까지 올랐는데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어쨌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을 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없긴 하지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박정훈의 뉴스탑 10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